일단 뭐 다음 주제 하기 전에 일단 그 시장경제 정책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정부 정책이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정책을 통해서 이제 비아드나 테슬라 같이 전기차를 파는 업체들은 혜택을 보겠죠. 혜택을 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아까 나온 이제 중견 중소 업체, 그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은 좀 많이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뭐 지켜봐야겠죠, 이것도. 자, 다음.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예요. 이제 석유 조달이 힘들어지는 중국. 이제 전쟁은 결국 일어날 것인가. 이게 소제목인데, 제가 이 제목을 단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미국 베네수엘라. 계속 이제 시끄러웠죠. 자,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전체 석유 시장에 공급하는 양 자체는 이제 1% 수준도 안 된다. 되게 미흡하다.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이제 약 3천억 배럴로 전 세계 1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추정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을 늘린다면 전 세계 유가를 4%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2030년대 초반까지 1,100억 달러 수준의 막대한 자본 투입과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이제 소요될 거다. 좀 회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거죠. 자, 다음. 이제 IMF는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가 이제 전성기를 누렸던 1970년대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 5분의 1 수준이다.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난 거죠. 이제 글로벌 자산 운용사 알리안츠는 베네수엘라 시장이 회복한다고 해도 수년간의 경제 붕괴로 이제 실패한 국가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하루 약 9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고, 여기 중국이 또 튀어나와요. 중국은 이 중 3분의 2 가량을 가져가는 최대 수입국이다. 근데 이제 박살이 난 거죠, 베네수엘라가. 베네수엘라는 최대 채권국 중국에 약 10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석유 수출 대금으로 이를 상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중국과 석유 거래를 했던 베네수엘라가 날아가게 됐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미 법무부는 마두로를 마약 밀매 조직의 수괴로 규정한 뒤 5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이 관련돼서 기사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블룸버그는 이제 미국 내 펜타닐 사태의 주범은 멕시코 카르텔과 중국산 원료임에도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목표로 삼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제 베네수엘라 이 마약 관련해 가지고 이게 명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들어가 망가진 인프라를 고치고 돈을 벌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일부를 회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도난당한 석유는 방한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왜 뭐 석유 뺏어간 거 되찾겠다 왜 얘기를 하느냐? 보면은 이제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어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자원 국유화 선언이 있다. 그리고 차베스가 이제 미국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이제 수조 원대 투자한 자산을 강제로 몰수하고 이제 쫓아내 버렸다. 그래서 현재 베네수엘라에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쉐보론이 유일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베네수엘라가 수출하는 원유의 80%를 사들이고 있다. 아까 이제 또 나온 내용이죠. 여기에는 베네수엘라의 거액을 빌려준 뒤 원유로 상환받는 물량도 포함된다. 콜롬비아 싱크탱크에 따르면은 2024년 보고에 따르면은 2005년 이후 중국은 중남미 각국에 총 1360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이 중 절반을 베네수엘라에 제공을 했다. 돈과 석유로 엮여져 있는 거죠. 이제 중국이랑 베네수엘라랑.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뭐 돈로 독트린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 1824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유럽 열강의 미주 대륙 간섭을 거부한 이제 먼로 독트린에 도널드 트럼프를 더한 돈로 독트린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그리고 작년 말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미국은 서반구 우위를 회복하고 해당 지역 전역의 핵심적인 지리적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먼로주의를 재확인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나왔는데, NS에 대한 이
그 기사도 제가 가져왔어요. 그 이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 다음, 예, 베네수엘라 뭐 1등으로 나오고 있죠. 자, 다음. 이건 아까 이제 제가 언급했던 이제 마두로 대통령 이제 현상금 그 관련된 이제 아까 기사가 있었죠. 그 정보가.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2020년 3월에 이제 1,500만 달러 현상금 제시했는데 이걸 바이든이 이제 2,500만 달러로 인상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다시 또 두 배로 올린 거예요. 자, 다음. 차베스 아까 차베스에 대한 내용도 나왔죠. 2007년도에 이제 석유 다 그 회사 쫓아내고 이제 뭐 자산 몰수했다고 그거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2006년도 기사고요. 정부와 외국 회사 간 32개 유전 개발 계약은 이건 이제 베네수엘라 그 석유 공사예요. 베네수엘라 석유 공사가 최소 60%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변경되도록 이제 요구한다. 외국 회사에 부과되는 석유 로열티도 과거 1%에서 30%로 대폭 올렸고 수익세는 36%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다 뺏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엑슨모빌과 노르웨이 스타토일 등은 새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베네수엘라 유전 주식을 이제 매각 처분하는 걸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다음. 이제 그 아까 이제 NSS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온 기사고요. 이제 2017년 12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NSS에서 서반구 문제는 다섯 번째였다. 그리고 우리 반구에서의 이 긴급한 위협, 특히 이 전략에서 언급된 임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군사 주둔을 이제 재조정할 거다. 최근 수십 년 또는 수년에 걸쳐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이제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한 정부들에서 철수하는 것을 이제 명시를 했다. 이제 개입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겠죠. 중요하지 않은 데서는. 미국은 어떤 국가도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게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면서 그리고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글로벌 및 지역 세력 균형을 유지할 것. 그러니까 동맹국 및 파트너가 좀 더 일을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 전체를 짊어지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귀찮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군사동맹 등의 무임승차를 용납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파트너 동맹국 일 좀 해라. 너희들 몫은 너희들이 해라. 이런 얘기죠. 미국은 제일 도련성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결국에 세계 경찰 때려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통치 체계와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와 다르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명시를 했는데 이제 북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북한 핵 고도화가 본격화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미국의 NSS에서 북한 또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말로 이걸 북한을 쓰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단 그리고 다음 자 베네수엘라 석유 그렇게 많이 매장돼 있는데 왜 망했나 이게 관련된 기사예요. 자 베네수엘라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다. 아 그리고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이거는요 그 제가 기사를 이제 또 가져와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1950년대 1인당 국내 총생산 세계 4위였던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이제 1990년대 이제 그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때문에 망해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베스는 이제 1999년 대통령직에 오른 뒤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워 석유산업 국유화 등을 추진했다. 아까 기사에서 보셨죠? 다 뺏어갔죠. 그 미국 그 업체들 쫓아내고 석유로 쌓은 부를 퍼부어 무상 교육 의료, 저가 주택 공급 등 대규모 복지 정책을 이제 펼쳤다. 그리고 근데 이제 시장 구조 개혁 없는 분배 중심 정책은 유가 하락과 함께 한계를 드러냈고 국가 경제는 급속히 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두로 요번에 붙잡힌 이제 버스 운전사 출신 노동 운동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두로는 이제 차베스 후광을 내세워서 정계 입문해서 국회의장, 여의무장관을 이제 거치는 등 승수장관하며 2012년 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차베스의 강경 반미주의 및 포퓰리즘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정권 2인자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리고 이제 차베스가 이제 암투병 중일 때 마두로를 이제 후계자로 지명을 했고
이제 마두로가 정권을 이제 잡게 되는 거죠. 2013년 차베즈 사망 후 치러진 대선에서 마두로는 야권 후보를 1.5% 포인트 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마두로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 자, 그 마두로 정권이 뭐 정책을 좀 바꿀 거라고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위기 국면에서도 개혁 대신 배급제와 가격 통제들을 공수했다. 계속 나라는 이제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하려고 수십 킬로미터씩 이제 줄을 이제 서게 되고 연간 6만 퍼센트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됐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 등을 이제 강행을 하고 입법, 행정, 사법 등을 장악하며 상권 분립을 박살을 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야권 세력의 우세가 예상됐던 2024년 7월 대선은 깜깜이 개표, 대리 투표 등 이제 부정선거를 한 거겠죠. 부정선거 논란 속에 마두로의 승리도 발표가 됐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국민이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 국경 넘어서 인근 콜롬비아랑 칠레 등으로 탈출을 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게 아까 그 노리에가 관련된 그 정보 그 아까 보셨죠? 그거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중앙정보국의 중요 정보원, 그러니까 CIA 요원이죠. CIA 요원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군장교였고, 그리고 이제 중앙정보국 CIA에다가 쿠바 등 중남미 좌파 세력이나 마약카르텔 정보를 넘기며 돈을 받고 니카라과의 우파, 콘트라반곤에 대한 미국의 현금과 무기 지원 통로 역할을 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공작에 이용될 파나마 여권을 쿠바에 파는가 하면 콜롬비아 마약카르텔과 동합하면서 코카인 매매로 돈을 챙겼다. 양쪽으로 그냥 다 뭐 이중 스파이처럼 이렇게 뭐 일을 한 거겠죠. 자, 다음. 근데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와요. 미국 쪽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민족주의적 슬로건을 내세워서 좀 이제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노리에가가 1989년 대선 결과를 조작하며 미국의 전쟁을 선포하는 와중에 파나마군의 발포로 미군 명사가 사망하자 아버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해 12월 참을 만큼 참았다며 병력 2만 7천 명으로 파나마를 침공했다. 그리고 이제 노리에가가 이제 뭐 항복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붙잡혀요. 붙잡혀가지고 이제 징역형 선고 받고 이제 또 그런데 파나마로 추방됐다가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노리에가는 재판 과정에서 니카라과 방문을 지원하라는 올리버 노스 미군 중령의 요구를 거부해 미국한테 버림받았으며 자신은 미국의 수중에서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도 얼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수중에서 놀아났다. 이용당하고 버렸다 이런 뜻이겠죠. 노스 중령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이란에 무기를 판 돈으로 몰래 콘트라방군을 지원하면서 니카라과 좌파 산디니스타 정권의 전복을 기도했다는 이란 콘트라 게이트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파나마 침공 1년 전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마이클 듀카키스는 중앙정보국 국장 출신의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가 노리에가 친분이 깊다고 폭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이 사람이 노리에가라는 사람이 CIA 요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어딨지? 예, 조지 부시. 이 사람은 CIA 국장 출신이거든요. CIA 국장 출신인데 친했겠죠. 친했는데 이제 말 안 듣고 하니까 이제 박살을 낸 거겠죠. 자, 다음. 자, 이 마두로 옆에 있는 이 부인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일단 이 사람은 뭐 했냐면은 1992년 쿠데타 실패로 수감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다. 그리고 핵심 측근으로 급부상했다. 이 여자가요. 이 여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회의장을 지냈고 이 여자가 그리고 2012년, 2013년에는 검찰총장을 맡아 국가 사법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마두로보다 실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다음. 자, 2013년 차베즈가 극적히 사망한 뒤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마두로가 승리를 했고 같은 해 7월 마두로는 프로레슬라 결혼식을 올렸다. 근데 두 사람 모두 과거 혼인 이력이 있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 상태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의 결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맞겠죠. 권력의 결합. 그리고 이 사람이 실세고 여자가. 그래서 마두로도 영부인 대신 나의 첫 번째 전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주요 정치 일정에 이 여자가 동행을 하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부각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제. 자, 다음.
나르코 소브리노스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에프라인 안토니오 campo 플로레스와 프란시스코 플로레스 데 프레이타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도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플로레스. 플로레스. 이 여자. 그 아까 실리아 플로레스 나오죠? 영부인. 그 두 조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마약 단속국에 2015년 11월 10일에 체포가 된 거죠. 이제 IT의 포르토 프랑스에서 800kg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반입하려다 체포됐다. 마약이랑 연관돼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리아 플루레스, 이 실세, 이 사람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이제 그 현금, 압수한 현금이 이제 가족의 권력 유지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마약에 관련된 게 완전히 뭐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위키백과에서 이제 가져온 자료고요. 예, 두 사람 잡혔죠 여기. 그리고 다음. 자, 이제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이 늘어나 유가 상승이 억제가 되면 이제 미국 정유사들은 저렴해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조달해 원가 절감 효과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석유가 많이 풀리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동 산유국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공급을 돌릴 수밖에 없어. 국내 정유사들의 협상력이 이제 높아진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증권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증권은 이제 중동에서 아시아 내 중질 원유 공급 과잉과 심장 점유 하락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시아 이제 이게 평균 판매 단가인가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시아 OSP,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의 원유 판매 고시 가격이 대세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다. 경쟁이 이제 더 이제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OSP 하락은 정유사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정제 마진 개선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윤재성 연구원이 베네수엘라마저 합세한다면 아시아 정유업체는 다양한 중지 원유 조달 선택지를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 미국 정유업체의 큰 폭의 수혜를 예상한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낙관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네. 다음. 이제 다만 이제 여기 근데 이게 반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인프라가 이제 붕괴된 상태여가지고 이게 회복하려면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예, 뭐 최소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죠.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의 석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투자는 인수합병 중심을 하고 해외 신규 유정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자, 이거는 이제 베네수엘라에 매장돼 있는 이제 석유의 품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가져온 기사예요. 일단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중진류의 비중이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유를 생산하는데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점도가 낮고 황과 금속 성분의 함유량이 적은 경질류는 원유를 가열할 때 휘발유, 항공료 등 비싼 기름이 많이 나오며 정제 과정도 비교적 단순하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경질류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는 중질류죠. 그러니까 중질류는 아스팔트, 등유, 중유 등이 나오는 원유라 품질이 낮고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한국이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중진류의 매장 비중이 높은데, 베네수엘라 원유는 이보다 점도가 더 높고 황과 금속 성분 함유량도 더 많은 초중진류에 속한다. 그러니까 초중진류는 물보다 무거워 물 안에서 가라앉는 특성이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이제 SK에너지, S-오일 등등 이제 국내 정유 4사의 고도화율 평균은 지난 2023년 기준 30.4%였다. 원유 고도화율은 전체 원유 처리 능력에서 중질류를 재처리해 휘발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 비중이 높으면은 이 중질류 처리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국내 정유사의 고도화율 평균치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56.5%, 영국 49.9%, 이탈리아 48.4%, 일본 35.7%보다 낮지만 중국, 러시아보다 높다. 그리고 중진류 처리 능력을 갖춘 이제 국내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 원유가 낮은 가격에 대규모로 시장에 출하될 경우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또 내용도 나와요. 그게 왜냐? 거리가 나오죠. 거리를 반영한 운송비를 고려하면 국내 정유사는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게 가장 저렴한 선택지다. 이제 운송하는데 이제 거리가 더 짧은 거죠. 중동산 원유가.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도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유럽의 원유를 파는 편이 더 경제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정유사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좀 두고 볼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제 이 사진, 이제 다음 장면에 보시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제 백악관이 얘기를 했죠. 이제 까불면 다친다. FAFO. 이제 김해 공항에 그 트럼프가 도착을 했을 때 그렇게 촬영된 거를 사진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제 까불면 다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사진이에요. FAFO. 근데 이거 누구 겨냥한 건가? 근데 이 시기에 비슷하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이제 시진핑을 만났죠. 근데 그 둘한테 하는 경고겠죠. 까불면은 죽는다라고 이게 얘기를 했겠죠. 자, 다음. 자,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일단은 막 여기저기 다 경고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콜롬비아도 그렇고, 그리고 쿠바, 멕시코, 뭐 그린란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그린란드 관련된 자료는 제가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또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이제 넘어갈게요. 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은 그간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사업 1대1로에 참여하며 중국과 밀착해 왔는데, 그래서 둘을 손을 보겠다. 베네수엘라는 날라갔죠. 콜롬비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기사를 살짝 봤는데 콜롬비아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트럼프한테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되게 벼르고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하죠. 이제 그 아이슬란드 이제 지도인데 그 성주기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진 올렸다는 거고, 서반구는 이제 미국, 남미 이쪽, 그 그린란드 이쪽 해가지고 이쪽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이랑 붙어 먹었거나 말썽 피우는 나라들 다 패고 다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다음. 네, CIA가 이제 보고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델시 로드리게스 이 여자, 이 사람이 이제 마두로 정권이랑 정권의 부통령이었죠. 근데 이 사람을 미국이 밀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단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석유 산업과 관련해 기술 전문직 관련 경력도 있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CIA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걸 제출을 했고, 소수의 고위 행정부 관리들도 이를 공유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를 민 거죠. 이 여자를 밀었고, 그리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앞으로 선거가 있을지 여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미국의 확실한 영향권 하에 있는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이다. 근데 이 사람이 석유 가산업 관련해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도 있겠죠. 다음. 자, CIA 보고서는 또 베네수엘라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과도적 지도자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함께 기존 마두로 권력 체제를 지탱하는 두 핵심인 디오스타도 카비오 내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장관을 파워 브로커로 지목을 했다. 결국엔 이 둘이 국가를 이제 그 국가 안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장악하고 있다. 런 내용이겠죠. 각각 경찰과 군을 장악한 두 사람은 어떠한 권력 이양 시도도 무력화할 수 있다. 힘이 세다는 거겠죠. 그리고 CIA 보고서는 또 기존 마두로 체제와 마약 밀매 네트워크가 여전히 강고한 상황에서 2024년 대선에서 실제로는 큰 차이로 이겼다고 판단되는 에드문드 곤잘레스 전 국회의장이나 야권 지도자인 마차도는 아까 이 여자예요. 이 여자. 그 베네수엘라가 확고한 기반과 정통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결국엔 이제 야권이 충분히 세지가 않다. 그 얘기를 한 거겠죠. 자, 다음. 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를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외교적 고립을 시도했는데 이제 그 베네수엘라 군도 국민도 봉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야권에 대한 이제 실망했다. 그래서 야권을 밀어주지 않았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일단 이제 트럼프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고품질 원유 300만에서 5천만 배럴을 이제 미국에 인도할 거다. 베네수엘라 석유 우리가 가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이 원유는 이제 시장 가격으로 판매될 거다. 그리고 뭐 판매 대금은 미국 대통령이 나의 통제하에 둬서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될 것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내 항구로 직접 방입될 거다 해서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의 지배권이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기사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그리고 여기서는요. 그 이 밑에 부분 볼게요. 일단 그 석유 생산국이 베네수엘라를 확보하는 것은 유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좋은 일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유가로 경제가 유지되는 나라들, 그 뭐 러시아도 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될 수 있고 되게 이제 난감해지겠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예. 근데 러시아 유조선 납포됐죠. 이것도 납포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유조선도 납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예, 러시아 국적 선박 납포한 거 최근 들어 처음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러시아 군함과 잠수함 등 해군 전력이 주변에 있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납포해 버렸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두로를 잡아갔잖아요. 근데 마두로 잡아가기 한 달 전부터 이미 미국 석유 회사들에게 준비해라라는 신호를 이제 보냈다고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계획된 거죠. 계획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자, 이제 중국. 이제 베네수엘라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 이제 이번 미국의 이제 급습 불과 몇 시간 전에 시진핑의 특사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궁에서 마두로를 만났는데 마두로가 잡혀간 거죠. 미국한테.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또 이제 1대1로 확장의 거점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외교에서 이제 정치 안보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최상위급 파트너 중 하나다. 되게 중국에게는 중요한 나라였다. 근데 그 베네수엘라가 날아갔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지난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위협을 가할 때도 중국의 무기 지원은 없었다. 중국 그냥 구경만 했다. 그런 뜻이죠.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 세 곳을 정밀 타격했을 때에도 중국의 대응은 외교전에 머물렀고 군사 물자 차원의 방패를 동원하지는 않았다. 결국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쿠바도 중국과 사회주의 노선을 공유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우방국이다. 근데 지난해 6월부터 트럼프 정부가 이제 강경한 제재를 때렸고 쿠바에게, 그리고 미국은 쿠바를 이제 테러 지역국으로 규정하고 관광을 사실상 봉쇄하고 금융거래 제한도 강화했다. 그래서 쿠바도 막 이제 두들겨 패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니카라과도 이제 같이 맞아요. 보면은 이제 미국의 금융 제재로 정권의 현금 창구에 치명타를 입었다. 그리고 니카라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 대만과 단교하고 친중 노선으로 갈아탔고, 2023년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뒤 중국 차관 외교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래서 미국한테 두들겨 맞게 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브라질도 맞아요. 브라질도 이제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이제 미국이 부과했다. 그리고 중국은 브라질에서 니켈 채굴과 전기차 생산 투자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커피, 소고기, 대두 수입도 이제 크게 늘렸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 그 중국이랑 가까이 했던 나라들 다 패고 다니고 있죠 지금. 자, 근데 중국이 뭘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상 외교전밖에 없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 이게 그 베네수엘라의 그 관련한 이제 마약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근데 이게 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기사 보면요. 자, 2020년 3월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기소장에 이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라는 표현이 이제 32차례 등장을 하고, 이제 이들이 콜롬비아의 자유무장단체에 무기를 제공하며 이제 코카인 밀매를 통해 미국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는데 2026년에는 새로 법무부 기소장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두 차례만 언급됐다는 거예요. 두 차례만 언급이 됐고, 그것도 조직으로서의 실체가 아니라 우고 차베사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서 유지돼 왔다고 주장되는 부패 문화를 상징하는 맥락에 그친다. 그래서 내용이 바뀐 거죠.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자, 라틴 아메리카 범죄 및 마약 문제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이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가 실제 범죄 카르텔이 아니라 이제 그냥 뭐 이 태양 문양 휘장에서 유리한 언론적 표현에 불과하다. 군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그냥 착용하는 이 태양 문양 휘장에서 유리한 언론적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엔이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나 그런 어떤 그런 거에서도 이 조직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조직이 실체를 했는데 이게 약간 인수합병처럼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 마약이라는 게 굉장히 그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되게 돈벌이 수단으로 좋잖아요. 비즈니스가 되는데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없다라고 보기보다 이게 어떻게 그 헤드가 체인지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는 이거 마두로 부부 잡힌 다음에 이제 트윗이 나왔다는 거죠. 하나는 거대 금융가 넷 로스차일드의 트윗이다. 그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납치를 두둔하며 잘하셨습니다. 도널드 제이 트럼프라고 적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뭐 나중에 제가 그 로스차일드 자료 관련해서도 갖고 온 게 있지만 이 트럼프는 지금 이제 25년 1월 20일에 취임을 했나요? 그래서 지금 1년 지났고 지금 임기가 3년 남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임기가 없죠. 예. 이런 사람들은 임기가 없어요. 예.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두로 대통령. 이 사람 뭔 얘기를 했냐? 마약 칼텔 자금의 85%가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해 세탁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은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글로벌 부패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일 거예요. 이것도 맞는 내용일 거예요. 제프리 앱스타인이 2006년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후에도 그의 주요 거래 은행이었던 JP 모건 체이스는 계좌를 정지하거나 거래 관계를 종료하지 않아 사실상 그의 성범죄를 지원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끝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다. 예, 약간 이제 이 사건도 있었죠. 이 사건도 있었고 미국 은행들도 파면은 더러운 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건들 수가 없겠죠. 힘이 워낙 세니까. 자, 다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미국이 이제 미국도 이제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이제 그 경질류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가볍고 황함량이 낮은 경질류가 미국에서 많이 생산이 된다. 그리고 정제 비용이 낮고 품질이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미국 전역의 정유 인프라가 이제 그 중진류, 예, 수십 년 전 캐나다와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에서 수입하던 무겁고 산성이 강한 중질, 고황 원유를 처리하도록 구축이 됐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경질류가 생산이 많이 되는데, 근데 미국 전역의 정유 인프라가 중진류에 최적화가 돼 있다라고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연료 석유화학 제조업체 협회에 따르면 미국 정유 시설의 약 70%는 중질 원유를 사용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가동이 된다. 그리고 미국 최대 정유 시설 10곳 가운데 9곳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제 이들 설비는 경질류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그 중질류가 필요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멕시코만 연안 정유 시설들이 중질 원유 정제 능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질 원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정유 설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베네수엘라 얘기 나오죠. 중질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다. 세계 최대 수준이고. 그리고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의 대미 원유 수출이 감소를 하자 이제 미국 정유업체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온 거죠. 캐나다는 오일샌드를 중심으로 중진류 생산을 확대하며 미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으로 부상을 했다. 그리고 캐나다는 다른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은 원유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계가 있다. 물류와 환경 비용 측면에서 이제 어, 비용이 베네수엘라보다 더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미국 아래 보시면은 미국 정유 시설을 거치는 원유의 약 40%는 여전히 수입상이다. 그리고 다양한 석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성격의 원유를 이제 혼합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경질류, 중질류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자국에서 생산된 경질류를 대규모로 해외에 수출해야 하는데 이제 해오면서 동시에 정유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중질 원유 수입을 이제 병행하는 그런 이중 구조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제 여기 나오죠. 정유 산업의 구조적 필요성. 중진류, 경질류뿐만 아니라 중진류, 중진류에 대한 그 중진류의 필요성 그런 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원유의 질과 정제의 적합성이 실제 에너지 정책을 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진류가 필요하다. 그 정유 인프라 공급망 안정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를 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가는 거는 미국 석유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될 거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2018년 미국이 세계 원유 생산량 1위에 이제 올라섰는데 이게 왜냐? 셰일 혁명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은 압도적인 1위 산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 방금도 기사에 나온 거지만 미국산 석유 이제 경질류라고 이게 나오죠. 그리고 쭉쭉 내려와서 그리고 수입되는 건 주로 중진류다. 미국의 정유 시설들이 이제 중진류에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정유사의 마진이다. 얘기가 나와요. 다음. 자, 이것도 아까 나온 내용이죠. 미국 전체 정유 시설의 약 70%가 중진류 처리 시설이다. 그리고 이를 이제 분해하고 정제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이제 마진 남기는 게 결국 정유업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산 중진류 그것도 아까 얘기 나오죠. 멕시코랑 베네수엘라가 이제 공급이 시원찮으니까 이제 캐나다로 간 건데 이제 캐나다도 지금 이제 그 미국 이외의 나라로 수출하겠다면서 이제 해안으로 연결되는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대안이 필요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제 베네수엘라를 접수를 했으니 트럼프는 이제 자신만의 석유 제국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상 국제유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쥐게 된다. 이것도 아까 기사에 언급되긴 했죠. 국제유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자, 석유 수출의 경제를 의존해온 적대국들, 러시아와 이란, 이제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러시아 재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 미국의 파트너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에 도달한다면 그들은 전 세계 석유 매장의 절반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계획은 이제 석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이는 이제 러시아겠죠. 러시아의 그 돈 버는 그 모델이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그 의미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러시아도 힘들어지고 이제 이란도 힘들어지겠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도 힘들어질 거다. 중동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가지게 될 거고 미국이 그리고 에너지 분석 기업에 따르면 이제 30년대 초까지 무려 1,100억 달러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고 이제 2024년 미국 주요 석유 회사 투자비의 이제 2배에 달한다. 베네수엘라 시설 설비가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음. 자,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유전 지도가 미리 작성이 돼 있고 또 모든 유전이 해안 또는 이제 그 얕은 수역에 있기 때문에 채굴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베네수엘라가 장점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컨설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드 맥켄지라는 컨설팅 기업에 따르면은 어, 소규모 투자만으로 1, 2년 이내에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까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낙관적인 분석을 내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베네수엘라 석유 작업 재건에 엄청난 금액을 지출할 거고 비용은 이제 석유 기업들이 부담한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이제 또는 수익을 통해 그 비용을 이제 상환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시 로드리게스 아까 그 나온 안경 쓴 여자죠. 마두로 대통령 측근으로 뽑히는 대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나라를 이끄는데 이제 그 관련 그 반대파 이제 그 마차도 아까 그 하얀색 옷 입은 여자죠. 그 마차도에 대해서는 이제 차기 지도자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는 내부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힘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대시를 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음. 자, 미국에 필요한 건 어디까지나 미국 기업의 석유 사업 진출을 빠른 속도로 성사시킬 수 있는 유능한 행정가다. 2024년부터 석유 사업을 총괄하며 해외 석유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해온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적합하다. 그리고 미국 베네수엘라 국채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와 석유업계 관계자들이 급진적인 마차도 대신 로드리게스를 이제 지지를 했다. 결국에는 통제력이 있으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예, 뭐 민주주의 이런 거는 관심 없습니다. 트럼프는 관심 없고요. 그리고 철저히 이제 미국의 실리를 따른 선택. 결국엔 이제 돈이 되겠죠, 돈. 돈에 따라서 움직였다. 트럼프는 그렇게 선택을 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자, 다음. 아, 이거 오늘 기사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 사람이 엑소모빌 CEO예요. 엑소모빌 CEO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현재 베네수엘라의 법률 및 상업 구조와 체계를 살펴보면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이며 상업 체계와 법률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 보호 장치가 하며 베네수엘라의 탄화수소 관련 법률도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나라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들어가서 이제 투자 못한다.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정치가 안정되고 범죄로부터 기업이 보호받아야 하며 보호할 수 있으며 석유 수익의 60%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률이 이제 개정돼야 한다. 결국엔 투자하기 쉽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의 원유를 채굴할 것이므로 베네수엘라는 크게 성공하고 미국 국민도 큰 수혜자가 될 거다. 여러분은 베네수엘라가 아닌 미국 정부랑 직접 거래하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거대 석유 회사들이 정부 돈이 아니라 자기들 돈으로 최소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석유 회사들이 돈 좀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완전한 안전과 보안을 제공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런 보장도 안전도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완전한 보안이 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른 베네수엘라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투자하고 일을 해라. 석유를 캐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아, 이제 이스라엘, 이란이에요. 베네수엘라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자료를 했고요. 이제 이스라엘, 이란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하메네이 이 사람이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데 지금 여기에서 시위가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이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리가 났고 그 관련해서 제가 지금 기사를 갖고 온 건데 일단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작년에 전쟁을 했었죠. 이란이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하메네이가 또 뭐 했냐? 핵 개발 작업도 주도했는데 이건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서방이 제재했다고 하죠. 핵개발에.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가 완전히 망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부터 이제 미국 달러의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리아라 그리고 고물가 등의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래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이란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살해하면 미국이 이제 그들을 구할 거다. 개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란 정부가 좀 시위대를 이제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향후 4개월간 매달 7달러의 생활비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일단 했어요. 근데 시위가 진정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 이건 시위 현황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이 사람이 하메네이예요. 다음.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좀 흥미로운 기사인데 시위 체포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이런 도시에서만 81명이 체포됐는데 그중 70명이 18세 미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메네이 지도자가 시위대를 이제 외국 용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외부 세력이 지금 개입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완전히 또 뭐 헛소리는 아니겠죠. 그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사드가 활동 중이다. 이란 내부에서 모사드가 이란 내부에서 활동 중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란 정권이 이제 공경에 처해 있다. 용병을 불러들이는 것이 마지막 희망. 거리에 나선 모든 이란인과 그들의 곁을 걷는 모든 모사드 요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그래서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 시위대 속에 침투해가지고 지금 이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리고 이제 며칠 전 모사드가 이제 그 페르시아어로 이제 시위 참여를 독려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함께 거리로 나서라. 때가 됐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한다며 함께 한다. 그리고 멀리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한다. 그래서 아, 진짜 이런 시위 안에 이거 외부 세력이 개입이 돼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란 보안 당국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부 세력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란 타스님 통신은 정보기관이 미국 및 유럽에 기반을 둔 적대 단체와 연루된 7명을 체포를 했고, 이제 국내 시위를 폭력으로 몰아가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시위가 일어난 원인이에요. 그 경제가 많이 박살이 났다. 그 핵 개발로 인한 그 제재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이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이제 지난해 전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란이 패배를 했고 그거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그 핵시설을 그 폭격을 가해가지고 이제 박살을 내놨죠. 그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박살을 내놨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미국도 가서 이란을 폭격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세 곳 나오는데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356 여기에요. 356 여기 가서 폭격해가지고 박살을 내놨다. 그런 얘기를 기사가 나온 거죠. 다음. 자, 다음. 아, 이거는 이제 오늘 기사예요. 근데 보시면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죽고 있다. 시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더 죽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트럼프 또 경고한 거예요. 이번에도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러면은, 매우 강력하게, 공격을 할 거다. 그리고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하메네이 이란 지도자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 용병이다. 외국인들 용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위대 보고. 자, 다음. 그래서 네, 반정부 시위 속에 이란 현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란 외무장관이 야,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일이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란 시위에 개입하고 있다. 맞겠죠? 이것도 아까 모사드 얘기도 나오고 한 거 보면은 이것도 맞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핵 개발하고 이제 말 안 듣고 이제 거슬리는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좀 박살이 나고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이에요.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금, 무기, 훈련 등을 받는 방식으로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란이랑 하마스랑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그 하마스는 뭐냐?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다. 근데 이 무장단체랑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죠. 예. 근데 이스라엘, 미국,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및 이제 다른 강대국은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로 생각을 하고 있다, 지정하고 있다 얘기가 나와요. 자, 다음. 자, 여기 모사드가 또 나와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모사드죠. 모사드는 중동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풍부한 자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레바논, 시리아는 물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내부에도 이스라엘 정보원과 요원들이 퍼져 있다. 자, 그래서 그 시위 일으키고 뭐 정부 정복시키고 그런 거를 하는 거겠죠. 모사드가. 근데 이제 또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다음. 이 가자지구 여기에요. 여기에 이제 하마스가 점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랑 이제 전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땅 뺏겠다고. 예, 그거 이렇게 그렇게 나온 지도라서 제가 갖고 왔고요. 다음. 자, 이것도 흥미로운 기사예요. 자, 하마스는 파타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약화를 위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하마스를 밀었다는 거죠. 자금을 지원해서. 근데 지금 그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 하마스 쫓아내려고 가자 지구 뺏으려고 하마스랑 전쟁하고 있다. 그거의 그 내용이에요. 자, 다음. 자, 가자 지구 왜 뺏으려고 하냐? 야, 여기 나오죠. 이유가 석유 천연가스가 있어서. 예. 요것도 석유예요. 자,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죠. 가자 지구에 살던 기존 주민들을 요르단과 이집트 등으로 쫓아내고 미국의 가자 지구로 넘겨받아 재건하고 개발하겠다.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세니까. 그리고 이제 2019년 유엔 무역 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 658조 원 가치의 천연가스와 약 103조 원의 석유 등 총 761조 원의 이제 에너지 자원이 매장돼 있다. 그래서 가자 지구를 먹어야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자, 이제 그 가자 지구가 예전에 이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때렸죠. 이제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에 때렸고 이스라엘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가자 지구를 그냥 박살을 내놓고 있어요. 이제 뭐 병원도 부시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둘이 전쟁을 하고 있고 자 미국은 이스라엘에는 이제 무기 지원을 했죠. 했는데 이제 가자 지구에는 이제 그 인도적 지원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부결. 그래서 미국도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는 가져야겠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전쟁은 총을 든 비즈니스다. 예, 맞는 얘기죠. 전쟁하면은 돈을 버는 세력이 늘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있는 동지중해 연안에는 엄청난 매장량의 천연가스가 있다. 여긴 석유 얘기도 안 나왔는데 천연가스가 있다고 어쨌든 에너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력 발전량의 70% 이상을 이 지역의 가스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스가 얼마나 많냐? 이 팔레스타인을 에너지 독립국가로 만들려고도 남을 매장량이 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걸로 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2000년부터 팔레스타인의 가스전 접근을 금지를 했고, 최근에는 미국의 후원을 받아 이스라엘 키프로스 그리스를 잇는 해상 가스관까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다. 이거 관련된 자료는요,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보시면은, 네. 여기. 자, 해당 가스관이 유럽연합 수요의 10%가량의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이스라엘산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서 러시아 이제 그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천연가스를 팔겠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지난 9월 이 인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철도 해운 수송로 구축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는데 이것도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왔어요. 예,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그 나중에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간 중간에 이제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옆에 이제 하마스랑 헤즈볼라가 있다. 둘 다 껄끄러운 상대다. 그래서 이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 협약을 맺어서 이제 아랍 국가들과 좀 같이 가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제 관계 개선에도 이스라엘이 나섰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음 자 이 정도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1917년 영국 외무장관이 유대인 금융가 로스차일드에게 여기 로스차일드 또 나오죠. 로스차일드에게 유대 민족의 나라 건설을 지지한다는 공개선을 보낸 베푸어 선언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의 78%를 점령하고 75만 명을 내쫓으며 1948년 건국됐다. 이스라엘을 건국한 건 로스차일드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이랑 엄청 전쟁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스차일드 내용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자료 갖고 왔어요. 자, 로스차일드. 이 누구냐? 19세기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올라섰으며 이 워터로 전투를 얘기하는 것 거예요. 예, 그 나폴레옹이랑 영국이랑 싸웠죠. 그 현재까지도 그 명예를 지켜나가고 있다. 가문의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로스차일드가가 관여하는 분야는 수많은 사업들을 망라하며 걸쳐져 있는데 국제금융, 주식, 광업, 에너지 사업, 비영리 사업까지 장악하며 그 범위를 꾸준히 확장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부 때문에 로스차일드가는 종족 국제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는 음모론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고 나오는데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음모론 아닐 거예요. 자, 다음. 자, 이거 아까 가스관 얘기 나왔죠? 가스관.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해안 인근에 있는 레비아단 해상가스선에서 키프로스섬을 거쳐 그리스까지 약 2,000km 길이 해저 가스 수송관을 이제 건설한다. 이 얘기 나오는데 그냥 지도로 제가 그 뒤에 지도도 있거든요. 자, 이거예요, 이거. 이 가스관 이 건설해가지고 이제 유럽에다 가스 팔겠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이것도 아까 그 나온 내용이죠.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이거 그 중국이 이제 1대1로 건설하니까 그거에 대안으로 미국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예요. 이 검은색 선. 이 주황색이랑 파란색이 이제 그 중국의 1대1로를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이 이제 루트를 이제 건설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호르무즈. 이란이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유명하죠. 이란이 이제 사실상 통제권을 가진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원유 25%, 액화 천연가스 소비량의 20%가 이제 지나는 관문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중동산 원유 99%를 의존한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되게 중요한 곳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근데 미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그 생산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동을 통해서 수입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대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막히나 마나 이제 상관없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중국 또 나오죠. 중국은 이란과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강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이란산 원유는 중국의 저가 생산 전략에 필요한 핵심 요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이란의 현재 서방의 제재로 원유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노리고 이란의 원유 수출 물량 중 90%를 싼 값에 구입해왔다. 중국 원유 수입의 이제 16%를 차지한다. 그리고 원유 거래가 이제 중국 위안화로 이루어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이란과 원유 거래를 통해서 이제 저가 원유를 확보하는 동시에 자국산 물건 수입을 이제 강요를 하고 있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은 중국도 이제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란이 지금 정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받아 쓰는 것도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호메이니 정권이 제가 볼 때는 교체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데 여기가 이제 막히면은 좀 이제 큰일이 난다 그 얘기죠. 자, 다음. 이건요. 그 이란 석유 때문에 그 갖고 온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이란 석유가 이쪽 그 해안에 많이 붙어 있어요. 해안에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란이 지금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거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 해안선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지배권을 이란이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가만 안 놔둔다 치면은 그렇게 되면 이란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 해안선 다 뺏겨버릴 수 있으니까. 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거는 제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거는 읽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엉클샘, 이거 미국을 뜻하는 거예요. 엉클샘은 태평양의 섬들과 즉 그 건너편의 땅, 극동 지역에까지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바다 건너에서 특히 매혹적인 곳은 사업가의 눈으로 볼 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신앙이자 충분한 힘과 야심을 지닌 제국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당장이라도 경제적으로 침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하지만 약한 나라인 중국이었다. 중국 얘기가 나오죠. 중국을 잡아먹고 싶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미국을 괴롭힌 것은 일본이 그들의 이웃인 중국인을 인간 이하 혹은 나치용어로 열등 인간으로 취급했다는 점이 아니라 그들이 중국을 비롯한 극동아시아의 나머지 지역과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와 인도네시아까지 자기들이 대동아 공영권이라 부르는 그들만의 자급자족 경제에 미국의 경쟁에 뛰어들 여지도 없는 경제 관할권에 편입시키려 한다는 점이었다. 일본이 미국이 뭐가 되는 그런 어떤 자원, 그런 에너지. 근데 일본이 그 자리를 끼어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자, 루스벨트 정부는 1941년 여름 미국 내에 있는 일본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일본이 석유 제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략에 착수했다. 미국은 영국, 네덜란드와 협력하여 중요한 석유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심각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는데 이 정책은 석유가 풍부한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 통치권을 얻고자 하는 일본의 욕망을 더 커지게 하는 데 일조했다. 미국 정부와 군 최고위층은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여 일본 함대가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하와이의 지휘관들에게 경고해주지 않고 1941년 12월 7일 일요일에 진주만 기습 공격을 허용했다. 자, 침몰한 배들은 거의 제1차 세계대전의 유물에 가까울 정도로 낡아서 일본과의 전투에 꼭 필요한 존재가 전혀 아니었다. 반면 그 전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항공모함 등의 신식 전함들은 아무 탈도 없었다. 그 전함들은 마침 워싱턴의 명령을 받고 일본의 기습 직전에 기지를 떠나 안전하게 바다로 나가 있었다. 야, 그 일부러 일본이 때리게 만든 다음에 일본이 때리니까 미국이 그냥 박살을 내는 거죠.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 그리고 다음. 진주만 공습 6개월 전인 1941년 6월 독일이 전격적으로 소련을 침공한다. 이때 일본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 독일이 소련의 서쪽을 공격하는 동안 일본은 소련의 동쪽인 시베리아를 공격할지 아니면 동남아를 계속 공격할지를 선택해야 했다. 일본의 선택은 자원 확보를 위한 남진이었다. 1941년 7월 일본은 인도차이나를 점령한다. 이에 대한 반발로 미국의 루즈벨트 정부는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하고 진주만 공습은 그로부터 5개월 후인 1941년 12월에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섬 등에서 생산된 석유를 미국 함대에 방해 없이 안전하게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전력을 무력화하여 일본 원유 수송 라인의 측면 위협을 제거하고 동남아에서 안전하게 석유를 운송하려 한 것이다. 이거 왜 가져왔냐면요. 어쨌든 이건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근데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은 그 지금 중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그 받아서 쓰고 있는데 지금 그 루트가 지금 막히려 베네수엘라는 막혔고 그리고 지금 이란도 지금 막히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과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일본의 석유 루트를 차단한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도 그 비슷한 시나리오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 자료를. 그래서 다음. 자, 트럼프. 방산업체 자사주 매입 배당 금지시켰죠. 예, 지금 당장 최신 군사 장비를 생산한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배당과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허용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어떤 임원도 이제 500만 달러 이상 연봉 받지 말라.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공장 건설해라. 이 내용을 이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다음. 자, 이제 미국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 그총 66곳에 66곳을 이제 미국 탈퇴한 거죠. 탈퇴하고 국방비를 약 1.7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액수가 1,300조 원에서 2,200조 원으로 대폭 증가를 하는 거죠. 증가하고 이제 이 예산은 우리가 당연히 누렸어야 할 드림 군대를 구축하게 해줄 거다.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거죠. 이제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골든돔을 구축할 거다. 그리고 미래형 무기로 무장한 이제 황금 함대를 구축할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 국방부에 전쟁부라는 이름을 이제 경험하도록 또 했고 이란 핵시설 때린 건 아까 보셨죠? 이란 핵시설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마두로 또 잡아왔고 그리고 지금 그린란드도 갖겠다고 얘기를 해요. 국방비 이제 늘어나는 표고요. 자, 다음. 이제 그린란드 왜 가져야 되냐? 여기 이제 북서부 이제 피투피크 우주기지에 이제 미사일 조기공구 레이더를 운영 중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린란드 이제 이 기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영국 이쪽을 잇는 해협이 러시아 이 함대가 지나가야 되는 길이다. 대서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길목을 이제 차단하겠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골든돔 아까 얘기 나왔죠. 그 미사일 방어 체계. 그걸 위해서도 이제 그린란드 가져야 되겠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히토리와 석유,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된 걸로 추정된다. 또 이제 석유가 또 나오죠. 천연가스 나오고 있고. 그리고 히토리 매장량이 이제 세계 매장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엄청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중국이 또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는데 그거 안 된다. 얘기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여기 보시면은 어, 일단은 미 정부기관들이 이제 그린란드 주민의 90%를 차지하는 이누이트족이 독립을 원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독립을 원한다. 그래서 그 이제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분리 독립 이제 시킬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군사적으로 이제 뭐 침략하는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현실성은 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린란드를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법 등 관련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루이지애나 매입의 신화를 제한하겠다고 이제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또 임명을 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가져야겠다는 게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죠. 다음 이제 여기에요. 여기를 이제 아이슬란드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도 견제를 하는 걸로 이제 나오죠. 견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그 중국이 이제 히토류가 많은데 이제 아이슬란드에 히토류가 많으니까 그 자원 쟁탈전에서도 이제 미국이 선두에 서겠다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겠죠. 자, 다음.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다 봤던 자료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제 직접 매입하는 거, 분리 독립시켜버리는 거, 그리고 군사 경제적으로 이제 압박하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아 근데 이제 그린란드 쪽에서도 뭐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이 어떤 의원이죠. 이 제1야당 의원이 지금 독립 추구해왔다. 우리도 독립하고 싶다. 근데 미국에 아예 집에 그 들어가 버리는 거, 미국인 되는 거는 우리는 원하지 않고 그냥 이제 미국이랑 관계를 좋게 잘 형성을 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우리는 알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인프라 문제 해결에 미국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전 포스뉴스 앵커가 이제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거고 그 덴마크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그린란드를 점령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이게 일하는 방식이고 이제 혼란 만들어서 이제 거래를 성사시킨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린란드에 군사기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린란드에다 군사기지를 지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앵커는. 근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자, 다음. 자, 아까 얘기 나왔죠? 국방부 전쟁부로 바꾼다고. 그래서 좀 이제 그 제가 소제목으로 전쟁은 결국 일어날 것인가라고 소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지금 그 이란 관련된 그 석유 위치 그거 다음부터는 좀 보시는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왜 소제목을 그렇게 달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네, 이거는 뭐 골든돔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뭐 위성이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며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우주에서 직접 요격해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다음. 근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20년? 그리고 좀 이게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술도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황금함대 뭐 만들겠다고 얘기도 했죠. 트럼프가. 근데 이제 한화랑 같이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안 나오네요, 아직.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100배의 힘과 위력을 지닐 거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함대를 구축할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여기 나오죠. 지난주 해군은 완전히 새로운 급의 호위함을 발표했으며 그리고 한국 기업 한화와 협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화라는 좋은 회사가 최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해 이제 5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지려고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미국이 하고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해서 스터디 모임에서 준비한 자료고요. 일단은 뭐 전쟁이 실제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스탠스를 보면은 전쟁을 준비하는 게 노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과 이란에 일어나는 일들 베네수엘라랑 이란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확실히 그 베네수엘라는 이제 그 석유는 미국이 갖게 됐고 그리고 중국은 좀 힘들어졌죠. 그리고 이란도 지금 정부가 좀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 시위 때문에. 그래서 이란까지 만약에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석유 조달 루트가 많이 어려워질 거다. 많이 어려워질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좀 그거를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일단 자료를 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